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발표자님 바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팩터 애널리시스에 관한 것이고, 한국말로는 요인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수리 통계학 수랑 회귀 분석 수강하셨다면 아마 내용의 대부분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제 변수들 간의 코베리언스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더 적은 수의 요인, 이제 요인이 팩터라고 하는데 이 더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제시해주는 분석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그룹화해 주는데 이때 좀 이렇게 깔려 있는 뭐랄까 가정이 무엇이냐면 이제 데이터를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때 그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x1이 증가하면 뭐 x3가 증가하거나 뭐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관계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숨겨진 요인이 있다. 숨겨진 팩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찾게 되는 게 팩터 애널리시스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이제 첫 번째가 새 변수의 생성 효과 및 전처리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데이터 축소라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에 관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회귀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회귀 분석 방법의 데이터를 대입하기 전에 이 팩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본래의 변수보다 좀 더 적절한 변수들을 생성하여서 회귀 분석에 대입하게 되면 더 좋은 분석 결과나 모델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분석 결과에 해석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공선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그샘플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뭐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6과목을 봤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이 수학, 과학, 영어, 독일어, 채용, 미술 시험 성적을 이제 각각 X1, X2 해서 이제 X6까지 하겠습니다. 이때 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적은 수의 변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수학 성적이 높으면 과학 성적이 높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가정을 세우고 팩터 애널리시스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X1, X2 여기 이제 수학과 과학 성적은 수리 능력이라는 팩터 F1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X3, X4도 이제 외국어 능력이라는 팩터로 묶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X5, X6 체육 미술 성적은 예체능 능력이라는 팩터 F3로 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배운 PCA와 이번 주에 배우게 될 FA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통점은 잘 아시다시피 둘 다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두 분석 방법 모두 이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공분선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라는 점 또한 같습니다. 차이점은 먼저 첫 번째로 생성되는 변수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제 FA 같은 경우에는 방금 예제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팩터마다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방금 예제에서 봤듯이 뭐 F1은 수리 능력을 설명하는 변수다, F2는 외국어 능력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제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을 통해 변수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임의의 변수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 생성된 변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되는 변수의 개수 또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FA와 PCA 모두 특정 기준에 따라, 뭐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뭐 생성된 변수가 기존의 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뭐 이런 기준을 따라서 생성되는 변수의 개수가 이제 보통은 정해져 있지만, 이번 주에 배우게 될 팩터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 어떤 사전 정보나 데이터 분석 목적 등을 반영하여서 커먼 팩터의 개수를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팩터 모델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기본적으로 orthogonal 팩터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설명하는 x는 총 p 차원이 되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f는 이제 n by 1 벡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제 m이 p보다 작아야 우리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 축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x-뮤는 L, F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텀에 대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제 먼저 관측 가능한 p 차원의 벡터 x가 뮤와 코베리언스 시그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커먼 팩터라고 불리는 F1, F2부터 Fm까지 이 m개의 요인들에 대해서 리니얼리 디펜던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붙는 이 텀들은 이제 에러 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F의 어떤 코에피션트로서 이제 LIJ는 우리가 로딩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 것이고, 이제 행렬에는 이 로딩들을 표현하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좀 회귀 분석의 꼴과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F1, F2부터 FM 텀이 이제 관측 가능하다면, 이 팩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F1, F2, FM들이 이제 관측 불가능하겠죠. 이제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요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회귀 분석과의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이 텀들이 이제 관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랜덤 벡터 F와 엡실론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 모델을 좀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과정들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F에 대한 가정인데, 이제 이 F의 expectation은 0이고, 그다음에 F의 코베리언스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총 m개의 팩터들이 서로에 대해서 모두 독립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왜냐면 1 있고 여기가 모두 0이니까 이제 팩터들끼리는 모두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 모델의 이름도 올소건을 팩터 모델이고, 이제 그 다음 엡실론에 대한 가정인데, 이 엡실론의 에러 텀으로서 평균이 0이고, 이제 이 엡실론의 코베리언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큐나이 텀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정이 이 엡실론 텀과 F는 독립이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가 0이다. 라는 이제 추가적인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 팩터 모델을 이제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고, 그냥 이거는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본 거고, 이 세 개는 방금 보았던 추가적인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이제 더 적은 개수의 변수들로 x를 요약하고 싶다면 x의 차원인 p보다 더 적은 m개의 팩터를 설정해서 이 L 및 F를 추정해야 데이터 축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코베리언스 X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코베리언스 x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나타낼 것이고, 이제 코베리언스 공식이 이제 다음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텀을 정리해 보면 먼저 x-뮤, x-뮤 트랜스포즈를 계산해 보면은 그냥 이거 위에 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 코베리언스가 되니까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저희가 가정을 했었죠. 엡실론과 F는 이제 독립이니까 이게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엡실론의 코베리언스는 F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F사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F의 코베리언스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I가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스 X는 시그마는 이제 L 트랜스포즈 플러스 F 사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서는 뭐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코베리언스 X와 F의 코베리언스는 L이다. 또 위에 식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제 이거는 벡터 모델 처음 소개할 때 봤었던 그냥 그대로 그 식을 가져와 갖고, 근데 코베리언스 X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 트랜스포즈 F 사이로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코베리언스 X의 i번째 대각선분은 이제 XI의 베리언스가 되겠죠. 이 XI의 베리언스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L 트랜스포즈를 전개하면 이제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이제 F 사이 I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XI와 XK의 코베리언스는 이제 i번째에 해당하는 로딩과 k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로딩의 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x와 f의 코베리언스는 l이라고 했으니까 i번째 베리언스와 j번째 백 요인의 코베리언스는 lij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xi의 베리언스는 이제 이 텀과 이 텀으로 설명됐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i번째 로딩들을 제곱해서 모두 합한 것을 우리가 이제 커뮤널리티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결국 이 xi의 베리언스는 이 커뮤널리티 더하기 스페시픽 베리언스 텀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그젬플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토베리언스 텀은 다음과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그마 더하기 L 트랜스포즈 F 사이 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 예를 들어서 X1의 베리언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19잖아요. 그래서 이 19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제 이거 곱하기 더하기 이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는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57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7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스페시픽 베리언스인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를 그냥 한번 요약해 봤는데, 이제 팩터럴 모델 시그마는 아까 그 코베리언스 X니까 결국 이제 P by P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팩터럴 모델은 그러니까 시그마 그러면 이제 이게 코베리언스니까 당연히 시메트릭일 거고, 총 이제 2분의 P에 P 플러스 1개의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들로 구성된다 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사실상 저희는 이만큼만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메트릭이니까 이제 이쪽 부분들은 그냥 대칭해서 이용하면 구하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컬럼이 이제 P개, 그럼 두 번째 컬럼은 이제 P-1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대각선분이 1개. 그래서 이거를 모두 더하면 2분의 P에 P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시그마가 2분의 P에 P 플러스 1개의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라고 코베리언스들로 표현된다라고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PM개의 로딩. 이제 L은 보시다시피 P by M 매트릭스니까 PM개의 로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엡실론은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니까 총 P개의 베리언스를 가지게 돼서 결국 이 시그마는 PM 플러스 P개의 패러미터를 가지는 매트릭스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총 P개의 변수들이 M개의 변수들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게 되고, 밑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총 12개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2개의 팩터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원래 코베리언스 X는 총 이렇게 78개의 엘리멘트로 구성되지만 이를 이제 2개의 팩터를 가지는 팩터 모델로 요약할 경우에는 총 이렇게 36개의 패러미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뭐 X를 구성하는 P개의 변수에 비해서 이제 M이 너무 작은 경우,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설명하는 뭐 X가 총 30개가 있는데 이를 좀 욕심내서 뭐 2개의 팩터를 요약하고 싶은 경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방정식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변수의 수는 굉장히 적은 이제 그런 방정식을 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해가 얻어져서 좀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희 그 JW 교재 9.2 예시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으로 가기 전에 이제 2부 시작할 때 이제 팩터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팩터 로테이션을 통해서 좀 팩터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 T라는 매트릭스를 M by M짜리 이제 orthogonal 매트릭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앞서 보았던 이 팩터 모델은 어차피 T 프라임은 어차피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니까 날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텀을 이제 L 스타 그리고 이 텀을 F 스타라고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거 두 개인데, 그럼 이제 이 F 스타의 expectation은 마찬가지로 0이 되고, F 스타의 코베리언스 또한 앞에서 보았던 F와 같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제 F와 F 스타는 어떤 동일한 스태티스티컬 프로퍼티를 갖기 때문에 이 F 대신 F 스타를 써서 이 팩터 모델을 표현해도 어차피 똑같은 시그마라는 결과가 얻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 L 대신 L 프라임을 써도 되고 F 대신 F 프라임을 써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이 P라는 M by M짜리 행렬의 orthogonal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F라는 팩터를 로테이션 시키는, 그러니까 orthogonal 오퍼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 orthogonal 매트릭스 T를 이제 여러 번 바꿔가면서 L과 F에 적용하면 좀 더 F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게 이제 9.4단원에서 배우게 될 팩터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팩터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럼 이제 팩터 모델을 설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모델을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9.3단원에서는 아이고
그리고 이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게 9.3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L과 F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9.3 단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각각의 데이터들에서 샘플빈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냥 단순하게 샘플민을 빼는 거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변화시키진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코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B니까. 그래서 이런 변환을 통해서 얻어진 매트릭스를 이제 S라고 할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제 표준화해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변환을 통해서 얻어진 변수들은 이제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R, 이걸 R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R은 이제 상관계수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값을 가지니까 이제 대각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니까 1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 숫자별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미리 복사를 해왔는데,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k번째 변수와 이제 l번째 변수를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다음 식에 떠올리면 다음 Z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했을 때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L과 F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총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Principal Component Method이고,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배웠던 PCA와 유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Maximum Likelihood Method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이제 Principal Component Method를 좀 변형한 이제 Principal Factor Method라는 것도 나오는데, 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이제 왜냐하면 책에서도 이제 이 Principal Component Method랑 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책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rincipal Component Method부터 보면 이제 이 방법은 저번 주에 배웠던 주성분 분석과 진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는 시메트릭 하니까 당연히 직교 대각화가 가능할 것이고,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인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겐밸류인 람다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주성분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추정하자. 결국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 J번째 팩터에 대한 로딩들은 이제 J번째 주성분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베리언스 X를 결국 추정하는 게 목표니까 코베리언스 X, 즉 이제 시그마는 L 트랜스포즈 사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주어졌고, 그럼 이제 나머지 스페시픽 베리언스 사이는 이제 이 시그마에서 이 큰 네모 성분들을 빼면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이제 P가 M과 같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M개의 주성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 M과 P, 그러니까 P는 아까 그거였죠. X의 차원, 그러니까 둘이 결국 같지 않는 이상은 시그마와 이 L 트랜스포즈는 같아질 수 없고, 이제 여기에 스페시픽 팩터 사이를 더해서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것이 프린서플 컴포넌트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다뤘던 것인데, 이제 몇 개의 M을 선택해야 적절한가, 그러니까 몇 개의 주성분을 이용해서 이 시그마를 추정하는 게 적절한가, 라는 어, 라는 질문에 이제 저희 책에는 레지듀얼 S 빼기 이제 이 시그마를 추정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이 레지듀얼이 이 쓰이지 않는 P-M 플러스 1개인가요? 이거를 모두 제곱한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M을 써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탈 샘플 베리언스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저번 주랑 똑같아서 저번 주에 있는 PPT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이러한 X를 이제 주성분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감마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변환한 데이터를 이제 Y라고 했을 때 두 개 식을 보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식은 이제 토탈 베리언스는 이 시그마의 대각성분을 모두 합한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가 제2번째 변수에 대한 베리언스는 그 제2번째 아이겐밸류와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번주에 배웠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S 행렬에 대한 트레이스의 합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 대각합을 모두 더한 게 이제 토탈 샘플 베리언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2번째 팩터가 이 토탈 샘플 베리언스 중에서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낸 게 이제 이 두 개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S는 원래 데이터에서 샘플민을 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제 R은 각각의 변수들을 표준화한 이제 그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이 S의 대각값은 이제 S11 더하기 해서 SPP까지 될 거고 이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이니까 이 P by P니까 총 모두 대각선을 더하면 1 곱하기 P에서 분모가 P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의 그 제2번째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를 하면은 이 제2번째 팩터가 전체 토탈 샘플 베리언스 중에서 얼마나 변수를 설명하는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마 익숙하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서드인데 이제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떤 분포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F와 엡실론이 이제 normally distributed 하다라는 가정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FI와 엡실론 I가 jointly normal하다면 이제 이 XJ 빼기 뮤는 LFJ 플러스 엡실론 J는 당연히 노멀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멀 분포를 이용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나타낸 게 이제 아래인데 그냥 다 풀어서 쓴 거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던 정규 분포를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n은 관측치의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몇 쌍이 있는지를 말하고 이제 p는 엑셀 컴포넌트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는 저희가 LL' 플러스 프라이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제 맥서마이제이션 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 식을 풀었을 때 이제 L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이제 L 트랜스포즈 투사이 인버스 L이 어떤 다이고널 매트릭스 델타와 같다라는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둠으로써 이제 L이 딱 하나만 나올 수 있게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likelihood를 저희가 배웠던 그 미분에서 이제 최대화하는 그런 절차를 걸치면은 이제 L과 투 사이와 U에 대한 이제 MLE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제2번째 팩터가 전체 토탈 베리언스에 대비해서 얼마나 변수들을 설명하는가 하는 방법은 그냥 앞에와 똑같이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제2번째 팩터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냥 앞에랑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수식을 위주로 다뤘었는데, 이제 예제를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새로운 판매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이 고객들의 평가는 이제 총 5개의 변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테이스트, 뭐 플레이버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이제 먼저 팩터 모델을 한번 보기 전에 그냥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자체만 좀 보면은 이제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거의 이제 높은 값을 지니죠. 그럼 그만큼 1과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변수는 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섯 번째 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0.79니까 또 4랑 5 또한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L과 T 사이를 추정한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얘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팩터럴 모델을 구하면은 결국 다음과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L 성분들이 이게 F1에 대한 성분들이고 이제 이게 F2에 대한 성분들이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좀 해석을 보자면 이제 먼저 두 개의 팩터, 그러니까 F1과 F2가 있다는 건 두 개의 팩터로 자료를 요약했다는 것인데 이제 두 개의 팩터를 통해서 전체 이제 0.932 정도의 베리언스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팩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이제 먼저 F1 팩터는 전체적으로 이 5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다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떤 상품의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팩터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고, 왜냐하면 F1이 증가하면 이 5개의 변수가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F2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어떤 큰 양수값을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음수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F2가 증가하면은 이 첫 번째, 세 번째 변수는 증가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F2가 감소할 때는 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변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인데 앞에서 보시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베리어블의 상관관계가 엄청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팩터 2로 요약해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F2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베리어블이 증가한다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 값들이 모두 1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 두 개의 팩터가 5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샘플 베리언스를 거의 1과 가깝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뭐 프린서플 컴포넌트 메서드나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를 통해서 이제 팩터 모델을 구성했을 때 그 팩터 모델이 과연 원래의 변수들을 잘 반영해서
구성이 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수통 2에서 배운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은 이제 시그마는 이제 뭐 L 트랜스포즈 사이이다. 그리고 H1은 뭐 다른 더 적절한 모델이 있다라는 이제 귀무가설을 세팅하고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likelihood ratio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을 의미하게 되고 이거는 저희가 앞서 보았던 그 likelihood 공식을 한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냥 앞에 거 그대로 가져왔고 이제 먼저 그 H0 가정하에서 이제 맥서마이즈 된 likelihood부터 찾아보면은 이제 likelihood에 그냥 이게 H0니까 그냥 이거를 넣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스턴트 텀은 이제 미리 날려버리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대입한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분모 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서 구한 likelihood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L 햇, 그 사이에 이제 U 햇을 여기 넣으면은 이거는 이제 이 텀이 모두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고 이제 컨스턴트 텀을 또 미리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이 두 개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텀이 이제 저희가 이제 카이 제곱을 따르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자유도도 저희가 계산해줘야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이 시그마는 이제 P 바이 P이고 시메트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의 P에 P 플러스 1개의 패러미터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줘야겠죠. 이 밑에 거를. 근데 이제 이 likelihood를 통해서 구하게 된 요거에 대한 자유도는 이제 먼저 L이 PM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푸사이가 총 P 바이 P니까 P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로 묶은 게 이거고 그리고 이제 이 텀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앞서 했던 가정이 이제 F1부터 FM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모두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F1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머지 n-1개와 인디펜던트하고 이제 F2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나머지 m-2개와 인디펜던트하고 쭉 해서 마지막에 F의 n-1 팩터는 FM과 독립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제약 조건이 붙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부터 n-1까지를 모두 더하면 이제 2분의 n 곱하기 n-1이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두 개는 그냥 대입한 거니까 아마 천천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정 통계량에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앞에 보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넣고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벨트레트 커렉션 그래서 이러한 컨스턴트 폼을 붙여주면 카이제곱 분포를 더 잘 따르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컨스턴트 곱하기 위에 검정 통계량을 곱한 값이 이제 이 카이 제곱 분포보다 크게 되면 이제 H0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한 모델이 적절한지 아니면 더 좋은 모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방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
네, 지금 시간이 7시 45분이니까 7시 55분까지 쉬시고 2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보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할 거는 벡터 로테이션인데요. 벡터 로테이션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처럼 이제 xk를 예로 들면은 xk가 이제 l 값을 우리가 이제 그 벡터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xk가 보면은 f1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0.36의 영향을 받는데 f2로부터는 0.40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xk를 얘를 f1 쪽으로 보내야 되냐 아니면은 f2 쪽으로 보내야 되냐 약간 이제 애매해지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 방법이 팩터 로테이션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일부에서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라는 이게 직교 행렬, 올소구널 행렬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얘를 뭐 l에다가 곱하거나 아니면 f에다가 곱한다고 해도 그 실제로 이제 곱하는 과정에서 얘가 캔슬 아웃 되면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곱했지만 계산을 쭉쭉쭉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곱한 게 맞나? 그런 상태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교 행렬을 마음대로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교 행렬이 우리가 행렬이란 건 사실은 그 선형 변환인데 어떤 선형 변환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직교 행렬은 벡터를 갖다가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 각 벡터들을 돌려도 괜찮다. 영향이 없다. 결과에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돌리면은 아까 같이 그러니까 양 팩터로부터 받는 영향이 비슷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게 저희가 우리 처음 보면은 그 F의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각 팩터들이 상호 간에 영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상황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이 모델을 세울 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F1이라는 것과 F2가 이렇게 직교가 돼야 이제 영향이 없는 거, 내적이 0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선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Y는 X 그 라인을 그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X 좌표를 이제 F1으로부터 받는 영향 그러니까 L1 값이고요. Y 좌표가 이제 F2로부터 받는 영향 값인데 이 경우에는 Y는 X랑 거의 그 위에 있으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F1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F2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가 매우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F1을 이렇게 보내고 F2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제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여기가 이제 90도라는 그 처음에 이제 모델의 가정인 F끼리는 직교가 돼야 된다. 서로 영향이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라는 거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좀 명확해졌습니다. 1, 2, 3번은 F2 쪽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구나. 4, 5, 6번은 F1 쪽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로딩 값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X1 같은 경우에는 F1에 대한 로딩 값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 영향을 받냐. 0.553이고 0.429였는데 0.369, 0.594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로딩 값이 바뀌었으니까 모델이 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영향을 받는 값만 변한 게 아니라 이 f 자체도 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캔슬 이제 다 사라져서 결국 이제 최종적 계산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팩터 로테이션이다라고 이제 좀 이게 배경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실제로 식을 세워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2인데 제가 동일한 각도로 돌려서 이쪽이 이제 F2 프라임 이쪽이 이제 F1 프라임이고 요만큼을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벡터를 회전시키는 거는 이렇게 이러한 코사인 사인으로 이루어진 거를 곱하면 된다고 제가 여름방학 때 기분스 로테이션 설명을 하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다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m이 2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두 종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F1과 F2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면 어떡하냐. 세 개면은 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모두가 다뭐 플러스인 뭐 이쪽 1 이쪽 좌표 공간에 이렇게 막 점이 다다다닥 찍힌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 x가 이제 의미하는 게 각각 이제 뭐 f1, f2, f3라고 할게요. 세 개의 형을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갔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위에서 내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다 모여 있을 거야. 그럼 이거에 맞춰서 돌려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x랑 y에 대해서만 돌리고 돌리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1. 그러면 x랑 y에 대해서만 돌리면 되니까 z를 지금 고려를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n by n, 그러니까 3 by 3이겠죠? 3 by 3의 행렬을 곱할 건데 어떻게 올소곤한 행렬을 만들 것이냐?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을 하고 나머지는 1, 0, 0. 블록 다이애곤으로 되겠고 여기까지 0, 0, i, t 이렇게 되게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랑 y만 살펴봤을 때는 회전이 완료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들의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x랑 z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럼 x랑 z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또 찍혀 있을 거니까 뭐 이거에 맞춰서 회전을 얼마나 해야 되냐, 뭐 세타 2만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 2 0,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 얘를 또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처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올소공을 행렬 간의 법은 올소공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써놓은 거를 보면 이렇게 앞서 이제같이 좌표 공간 팩터를 나타냈을 때 뭐 기존 커먼 팩터를 제가 x, y, z, z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제 F라는 우리가 이 커먼 팩터 매트릭스는 E1, E2, E3에 대해서 스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돌렸으면은 돌린 거를 E1 프라임, E2 프라임, E3 프라임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곱하는 게 기저변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베리 맥스 로테이션이라는 거지. 자, 이게 사실은 뭐 점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하나요? 얘를 이만큼만?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돌려도 되겠죠. 더 돌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 같은 거죠. 일종의 회전 종류고 회전을 이제 어떻게 얼마나 돌릴까라는 거는 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베리맥스 로테이션이란 거는 그에 대한 뭔가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뭐냐? 요거를 최대한 크게 만들게끔 회전을 해라. 왜? 회전을 하면 저 L 값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전을 2번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회전을 했을 때 L들을 저 공식에 넣었을 때랑 뭐 두 번째 각도로 회전을 했을 때 L들을 저기다 넣었을 때랑 비교를 했는데 두 번째 게 저게 더 컸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게 더 나은 회전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식을 보면은 이게 왜 이 식이 이렇게 생겼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이 L값을 제곱한 거를 X라고 치환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막 제곱이 있고 여기 이게 이제 X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요 식이랑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뭐죠? 이게 그 분산 공식이죠. 분산 공식. 그러니까 왜 베리 맥스냐? 이 베리언스를 분산을 맥스 해라. 그래서 베리 맥스인 거죠. 그럼 왜 분산을 맥스 하는 게 제일 좋냐? 분산이 넓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죠? 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라 2번이 당연히 분산이 크잖아요. 1번이 있으면 요 안에서 그룹 1으로 분류를 하고 그룹 2로 분류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넓게 퍼져 있으면은 나누기가 좋다. 그래서 분산을 최대화하면 좋다. 이게 이제 베리맥스 로테이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회전 변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 필수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 두 가지가 소개됐잖아요.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거랑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하는 게 두 개가 나왔는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했을 때는 그래도 회전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니? 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한 모델은 저희가 아까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곱하는 게 대각행렬이어야 된다는 컨스트레인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값들이 약간 이제 제약이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로딩 값이 부자연스럽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제약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로테이션을 하라. 그러나 로테이션은 어디까지는 필수가 아니고 해석하기가 했을 때 더 나은 것 같지만 뭐 하고 약간 그냥 이런 보조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블리크 로테이션인데 오블리크가 이제 비스듬한 게 오블리크 디올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 오블리크. 그러면은 오블리크 로테이션은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맥스 같은 경우에는 회전 각도를 얘도 뭐 세타만큼 돌렸으면은 얘도 세타만큼 돌려서 직교성이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서로 회전 각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전 각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오블리크 로테이션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서로 이제 돌리는 회전 각도가 다르면 그 직교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깨지죠. 깨지죠. 그러면은 이 모델의 초기 과정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 각 팩터들의 그런 올소고널리티를 유지하되 그 영향을 받는 걸 의미하는 로딩 값은 조금 이게 서로 이제 직교성이 깨졌을 때를 이 상황을 갖다 쓰자. 그러니까 약간은 서로 팩터 간의 의존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약간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불리는 거고 이제 실제로는 각 팩터들이 완벽하게 독립적인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실전적인 상황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재에도 이 방법은 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쓰는 회전 방법이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블리크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팩터 스코어인데요. 팩터 스코어는 거의 다 이제 다 끝났는데 팩터 스코어라는 게 뭐냐면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결론을 점검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개념을 도입한 게 팩터 스코어고 팩터 스코어는 이제 읽어보시면 estimate the values
by j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estimate니까 우리가 뭔가 실제로 알 수 없는 방법들을 갖다가 추정을 한 건가 보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 목평균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estimate로 소금평균을 쓰잖아요. 그런 건가? 다 아니라 이게 이 팩터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얘네들 간에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관관계, 안 보이는 숨겨진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지 몰라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뭐 X1이 뭐 수학 성적이고 X2가 뭐 국어 성적이고 X3는 뭐 음악, X4가 체육이다라고 하면 얘네는 이제 F1 쪽이 엄청 높고 얘네는 이제 F2 쪽이 엄청 높으면 이게 F1과 F2가 뭘까? 뭔가 안 보이는 숨겨진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 아닐까? 요인 아닐까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던 야, F1이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뇌고 뇌 그 뇌지컬이고 좀 똑똑한 그거거든요. F2가 이제 피지컬 아니냐? 라고 제가 설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누가 와갖고 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교재에서도 이게 팩터 F1이 뭐를 의미할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딱 읽었을 때 와우 라는 반응이 나오면 잘 된 거다 라고 교재에도 실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우 크리테리온.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는 게 있다고 가정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확한 뭔가 뚜렷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볼 테니 그게 팩터 스코어다라는 거고. 근데 이걸 찾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변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p by 1이고 p by m, m by 1, 얘 둘 다 p by 1이잖아. 그럼 F랑 엡실론에 있는 그 요소들 개수가 X 개수들, 데이터 개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책에서. 그리고 이제 요 L과 요거 수능잖아요. 그 요거에 대한 추정값을 실제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옆에 달아놨는데 이제 만약 얘네들이 실제 값이 아니라 추정값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실제 추정값이 맞음에도 벡터 애널리시스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벡터 애널리시스의 전제 자체가 뭔가 실제로 있는데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일 그러한 베이시스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스캔을 하라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추정값이 맞음에도 전제를 생각하면 추정값으로 간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보이지 않고 실제로 있다고 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값이라고 생각을 하나. 두 번째는 돌렸을 때의 로딩 값과 돌리지 않았을 때의 로딩 값을 서로 구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같게 여겨라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게 무조건 결과물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렸다고 해서 팩터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갖다가 보면은 여기 에러 텀이 있고요. 여기 이 두 개를 이제 곱한 게 있죠. 얘가 이제 F에 대한 로딩값, 그러니까 F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냐라는 걸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 이제 개수들을 모아놓은 거고 얘가 이제 베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가 우리 회계분도 그거랑 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식은 같은데 정말 회계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모델을 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각각의 이제 에러텀 엡실론 1, 엡실론 2 뭐를 잡아도 엡실론 i와 엡실론 j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회계 분석할 때
배울 때 이렇게 서로 IID 하다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회계 분석이랑 생긴 게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에러의 제곱합을 구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에러니까 미니마이즈 되면 좋겠죠. 그럼 에러를 어떻게 미니마이즈를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지금 F에 대해 F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F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이 됐을 때의 F 값을 옵티마이즈 값으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미분을 할 것인지랑 그게 이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실제로 해보시면 F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X 날라가고 U 날라가고 이제 F는 사라지고 L만 남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값이 0일 때 찾아주면 다 이항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항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정말로 이렇게 미분했을 때 그게 0이 되는 걸 우리가 에러가 최소될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요 식을 갖다가 저희가 이게 그거잖아요. 오브젝트 펑션이잖아요. 얘를 최소화하고 싶은 건데 이제 얘를 갖다가 두 번 편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코비안 구하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엔트리 같은 경우는 첫째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하고 두 번째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쌓은 어떠한 이제 펑션을 쿼드래틱 펑션을 갖다가 이제 편미분 두 번 하면 이제 우리가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헤시안 매트릭스가 계산을 해보면 파지티브 데피니시로 나옵니다. 파지티브 데피니시 나와요. 왜냐? 당연히 이게 뭐 2차 식이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가 되겠죠, 2가. 그리고 이 분모도 다 양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얘가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최적화 배우시는 분들은 수업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파지티브 데피니시 하면은 컨벡스 하죠. 그래서 컨벡스 하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미분값이 0이 될 때가 최소값이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방법 바로 세계 분석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에러가 미니마이즈 될 때 F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로테이션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한 다음에 앞에 이제 올소건을 매트릭스 한번 곱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것이고 간단하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얘도 이제 아까처럼 뭐 리그레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는 막 제가 막 미분을 해갖고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얘와 F를 갖다가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각각 뭐를 의미하는 거냐? 얘가 이제 첫 번째 블럭이니까 당연히 이거겠고요. 얘는 이거고 이거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얘가 왜 L이냐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X-6가 사실 LF 플러스 F이잖아요. 그럼 이제 L은 로디가 그러니까 상수로만 이루어지는 행렬이니까 L 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다 첫 번째 페이지에 다 있는데 얘가 이제 I고 얘가 여기다 해서 그래서 L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디셔널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메모리 디스트리뷰션의 표준적 분산을 구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직접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야겠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아까 여기 코베리언스 보시고 가까이 알아서 이제 끼워 넣으면 음식이 뜨겠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는 이제 저희가 수통 원에 그 티파 기준으로 3단원을 보시면 얘가 이제 주어졌을 때 평균은 이거고 코베리언스는 이거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냥 아까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팩터 스코어를 구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크 된 상황이라면 그냥 갖다 마지막에 붙이면 된다. 구하에 놓아서 구한 거에다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를 가능하게 작게 줄일 수 있는 팩터 스코어를 구하면은 그게 약간 이제 그걸 갖다가 잘 됐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 팩터 애널리시스 다 했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잘 평가를 해야겠는데 하고 났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커먼 팩터의 개수를 몇 개로 잡을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x1부터 이제 xp까지 p개가 있는데 이 p개의 데이터 중에서 얘네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요소가 팩터의 개수, 그러니까 m이기 때문에 m을 2로 잡아요. 그럼 이 p개 데이터를 2개로 다 설명을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설명되면 뭐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제 M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만 PC에서 봤던 것처럼 차원 축소의 효과를 얻으면 또 그렇다고 해서 M을 이제 갖다가 무작정 늘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걸 이제 차원 축소의 기능이 전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M을 적절하게 잘 잡는 게 중요할 텐데 이제 M을 어떻게 잘 잡아야 하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1번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2번은 이제 데이터 외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3번 결과의 합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다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뭐 머리에 그런 거를 따지는 점수냐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걸 따지는 점수냐라고 했을 때 야, F1이 머리랑 관련돼 있고 F2가 몸이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는 그냥 제 해석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은데? 라고 느껴지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근데 이제 1번을 조금 더 살펴보면, 되죠. 1번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먼 팩터로 갖다가 원래 전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럼 100% 설명을 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커먼 팩터로. 그럼 사실 오버피팅이 된 거죠. 너무 설명력이 높아도 좋은 게 아니고 M을 늘리면 당연히 설명력이 늘어날 텐데 그럼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고 M을 너무 줄이면은 얘가 설명이 제대로 될까? 설명력이 너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M을 좀 너무 이렇게 확 줄이지 마라. 변수의 개수에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이건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셋의 크기가 너무 크면은 데이터셋을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검증을 해라라는 건데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와우 크리테리온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와우라는 감탄사가 나오면 잘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우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피드백 있으시면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팩터 애널리시스 했는데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예전에 논문을 몇 번 읽어봤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임태 회원님 정말 발표 잘하시죠?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진짜 설명 잘하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지금 언급되지 않았는데 패럴렐 애널리시스라고 아마 제가 첫 주차에는 지난주에 불참을 했는데 아마 그때도 소개되진 않았던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패럴렐 애널리시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한글로는 병렬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스트래테지 단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그 몇 개의 커먼 팩터를, 그러니까 N개라는 우리가 모델에서 이제 가정하는 N개라는 true 커먼 팩터의 개수를 어떻게 이제 잡아낼 것인가, 그런 팩터 리테이션이 되게 중요한 네, 문제 중 하나고, 그 PCA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커먼 팩터 몇 개를 잡아낼 것인가, 아니면은 PCA 같은 경우는 그런 프리심플 컴포넌트를 몇 개를 잡아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예,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뭐 PCA는 사실상 그게 전부인데, 팩터 애널리시스도 아까 말했지만, 이 M개를 몇 개로 추정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딩을 추정하고 그런 거는 좀 부가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 하나가 패러렐 애널리시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런, 이 논의된 흐름에, 이 패러렐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좀 논의된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해요. 일단 이게 이제 1965년에 나온 논문인데, 어, 되게 막 옛날 논문이다 보니까 용어도 좀 옛날식으로 돼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레이턴트 루트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아이간밸류인가 그런데, 이게 일단 그리고 좀, 네, 덧붙이자면 이 논문, 네, 저널 이름이 사이코메트리카라는 저널인데,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 저널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사실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게 심리 측정학이라는 사이코메트릭스 분야에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코노메트릭스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계량 경제에서 팩터 애널리시스 사회과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주관의 영역이 많이 개입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PCA와는 달리. 또 이게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사실 그래서 지금도 팩터 애널리시스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계량 경제나 뭐 이런 심리 측정학 이런 분야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관심 있는데 내가 좀 통계적인 지식을 살리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 분야도 조금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 호은이라는 사람이 1965년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아이간 밸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아이간 밸류를 일단 나열을 해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이간 밸류들을 뭐랑 이제 비교를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랜덤하게 이제 제너레이트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매트릭스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n by p 사이즈랑 똑같은 매트릭스를 여러 개를 제너레이트 해요. 보통은 뭐 MBN에서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민벡터가 뭐 0이고 네, 코베리언스도 그럼 사이즈가 똑같아야겠죠. 근데 그냥 그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랜덤 매트릭스를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을 생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100번의 매트릭스에서 100개의 랜덤 매트릭스에 따른 그런 콜레이션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럼 걔들을 또 아이간 밸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쭉 100세트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큰 아이간 밸류들끼리 이렇게 모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해서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변수는 100개고 샘플 사이즈는 30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테크닉이거든요. 결국에 100개의 이런 랜덤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100개겠죠. 왜냐면 변수가 100개니까 아이간 밸류가 100개인데 그 100개의 랜덤 매트릭스들의 아이간 밸류들 중에 1등들만 모아놨더니 지금 평균이 1.75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거. 그쵸? 그다음에 이제 퍼센타일이란 거는 보통 95% 퍼센타일을 디폴트로 쓰는데 이거는 그 1등들이 100개의 1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저희가 몬테카를로를 100개를 했으니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200개를 해도 되죠. 지금 네, 지금 돌아갔고 200개를 했으면 200개 중에 1등들의 평균이 1.74고 200개 중에 뭐 95% 퍼센타일이니까 뭐 10등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00개 중에 10등에 해당하는 아이간 밸류 1등들 중에 10등이죠. 그러니까 1등 중에 10등이 1.8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매트릭스에서 아이간 밸류들을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민을 쓸 수도 있고 95% 퍼센타일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95% 퍼센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얘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데이터의 아이간 밸류가 더 높다 하면은 그 팩터는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첫 번째 우리 데이터에서 가장 큰 아이간 밸류가 5다 하면은 이 팩터는 유지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여섯 번째 팩터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가장 큰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아이간 밸류가 뭐 1.4인데 여긴 그럼 1.46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딱 끊어서 우리가 다섯 개의 팩터로 우리가 팩터의 개수를 추정하겠다 하는 게 패럴렐 애널리시스의 아이디어고요. 뭐 이거에 또 좀 다른 버전으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네, 여기서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노말 분포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뮤티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따로 노말에서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컬럼에서 랜덤하게 뽑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원래 우리 X에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X에 이게 컬럼들이 있으면 이거 살짝 여기 그리드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컬럼들 안에서 이제 퍼뮤테이션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컬럼들 안에서 엔트리가 이게 이제 n by p니까 이게 n개의 컬럼마다 n개의 엔트리가 있는데 이 n개의 엔트리들을 무작위로 섞어주는 거예요. 그 각각의 그런 p개의 컬럼들에 대해서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다 해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랜덤화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1992년에 이분들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혼이란 사람은 그냥 랜덤하게 그렇게 몬테카를로식으로 몇 개를 여러 개 뽑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 원래 데이터랑 비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1992년에 이거를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거든요. 아, 그냥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에서 각각의 컬럼을 퍼뮤트한 거를 갖다가 그럼 퍼뮤트를 또 여러 번 해요. 그러면 퍼뮤트한 데이터들이 한 100개 또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걔들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또 100개 구한 다음에 아까 말한 방식대로 해서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들의 아이간 밸류랑 비교를 하자는 게 이 1992년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패키지에 보면은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랜덤을 노말에서 뭐 뽑을 거냐 아니면 그냥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퍼뮤테이션을 할 거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되게 많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PCA도 그렇고 FA도 그렇고 되게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트루 커먼 팩터의 개수를 추정할 거냐. 그러니까 트루 모델은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팩터가 진짜로 뭐 있는 건데 우리가 트루 베타를 추정하듯이 트루 팩터 개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관측된 샘플에서 그거를 추정을 할 거냐. 뭐 이게 다 지금까지 발표된 메소드들이거든요. 뭐 저 바이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PA가 조금 잘 활용이 잘 먹히는 것 같더라. 근데 조금 이론적으로는 배경이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이론적 배경을 좀 활발하게 연구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PA가 뭐 기껏 해봐야 좀 때려 맞추는 접근법이지 않나. At best, a heuristic approach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기보다는. 근데 이분들이 이제 2019년, 20년 이쯤에 어떤 거를 이제 발표를 하냐면 이 논문인데 뭐 이걸 뭐 다 얘기해 드릴 건 아니고요. 결국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패러렐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어떤 좀 가정 사항들이 만족되면은 하이 디멘셔널 셋업에서 그러니까 하이 디멘셔널 셋업이란 거는 P가 N보다 큰 경우거든요. 그때 우리가 컨시스턴트하게 팩터의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분들이 뭐 보이더라고요. 뭐 읽어보니까. 그래서 되게 Annals of Statistics라는 유명한 논문에도 네, 게재가 된 저널에도 게재가 된 논문이고 그래서 뭐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이게 전개가 되냐면 결국에 이게 그 좀 요약 PPT 같은 거거든요. 음, 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이게 좀 아이디어인데 어떤 그 우리가 팩터 모델에서 그 LF 더하기 에러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그럼 LF라는 거는 그런 어떤 데이터의 그런 관계에 대한 스트럭처를 좀 설명해 주는 텀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에러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발생하는 특이한 그냥 말 그대로 에러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시그널과 노이즈로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이즈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랜덤한 에러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잡음이란 것인데 퍼뮤트를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컬럼 내에서 퍼뮤트를 해주면 그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의 시그널리티가 파괴가 되겠죠. 완전히 원래의 스트럭처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작위로 이제 섞이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아이디어가 원래 이 퍼뮤트된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건 이제 S가 이제 퍼뮤트가 되면은 이 시그널은 결국 원래의 시그널에 비해서 훨씬 적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퍼뮤트된 매트릭스의 시그널은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건 이제 특이값에 해당하는 기호고 이게 이거랑 유사해지기 때문에 이런 퍼뮤트된 매트릭스랑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의 매트릭스를 비교하면은 그 노이즈를 어느 정도 시그널과 구분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뭐 이 논문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사항들을 나열을 하고 시그널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가정이 이루어지고 노이즈는 어떤 식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메리컬 시뮬레이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논문을 좀 읽으실 기회가 되면 좀 약간 스탯 논문들은 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가정 사항들을 다 나열해요. 뭐 우리가 수통에서도 보듯이 무슨 뭐 몇 번째 모멘트가 뭐 바운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정을 얘기를 하고 각각의 이제 모델에 대해서 뭐 컨시스턴시를 보인다거나 뭐 그런 좀 수학적인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부분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트루 커먼 팩터의 개수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에러도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줄 수 있겠죠. 뭐 노멀 에러를 여기선 좀 이렇게 주고 어떤 데선 좀 다른 식으로 주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런 데이터 제너레이팅 스트럭처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각각의 스트럭처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포즈한 메소드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루 커먼 팩터의 개수를 뭐 4개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어떤 경우는 오버 에스티메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결과가 나오겠죠. 이때는 이 에러 스트럭처에서는 언더 에스티메이트가 한 1% 정도 뭐 일어났더라. 뭐 아니면 이 에러 스트럭처에서는 우리가 방법을 적용했더니 오버 에스티메이트가 뭐 몇 프로 정도 일어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애널리시스라는 게 아이디어는 좀 다 이해가 되시겠죠? 상당히 잘 쓰이는 방법이고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패러렐 애널리시스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뭐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결국에는 아이간 밸류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PCA나 FA에서 그런 섹터의 개수를 고르고 뭐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개수를 고르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아이간 밸류를 분석하는 게 결국 메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아이간 밸류의 뭐 분포가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분석하는 뭐 그런 접근도 있지만 그거는 수학적으로 너무 리고러스하기 때문에 우리 레벨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패러렐 애널리시스나 뭐 아까 소개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써서 벡터의 개수를 일단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뭐 우리가 에듀케이션 분야에서 이거를 지금 데이터를 다루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거냐 그거에 맞춰서 일단 아까 말한 식으로 와우 크라이테리언으로 우리가 입맛에 맞춰서 좀 그 팩터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아, 네네. 이거 들어오셔야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 맨날 여러분들 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다가 아, 잘하네 하고 가고 했는데 오늘은 얘기할 게 좀 있어서 다행이네요. 뭐 그러니까 팩터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 팩터 스코어가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 뭐 팩터 스코어 자시고 아, 이 팩터가 되게 말이 되게 잘 되게 설명을 너무 잘했다. 와우 하는 와우 크라이테리안 뭔가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뭔가 뭐 그러면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바로 딱 벡터 나왔는데 너무 설명이 잘 돼. 와우 하고 너무 잘 되면 좋겠지만은 뭔가 벡터 스코어가 이제 제일 제가 음,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팩터 스코어에 대해서 뭔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제 구글에 치니까 팩터 스코어가 음 아이 뭐 그럼 아유 좀 그런 그냥 말로 할게요. 네, 팩터 스코어가 numerical value that indicates a person's relative spacing or standing on a latent facto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턴트 팩터에 대한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팩터 스코어. 그래서 여기서도 팩터 스코어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뭐 라이클리후드를 쓰는 방법도 나오고 레그레션 메소드를 쓰는 방법들도 나오고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꼴을 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요런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벡터 스코어고 얘가 이제 벡터 로딩 데이터죠. 그리고 얘가 데이터고 대충 큰 꼴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은 벡터 로딩 매트릭스에다가 데이터를 곱해서 나오는 그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왜 아까 예시에도 봤듯이 국수 있었는데 얘네를 피지컬과 내지컬 점수로 표현하니까 얘네 국수 국어 80점, 수학 30점이랑 좀 그렇네요. 70점, 체육 10점, 20점이 벡터 스코어로 결국 벡터 로딩 매트리스를 통해서 뭐 피지컬 점수는 뭐 3점, 뇌지컬 점수는 뭐 90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변환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분석을 제대로 잘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점수로 얘네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벡터 로딩 매트릭스로 X를 벡터 로딩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이런 스코어로 어떻게 보면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벡터 스코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게 이렇게 꼭 점수를 보지 않아도 눈으로 바로 이렇게 딱 피지컬, 내지컬 와우 하면은 그게 곧 벡터 스코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팩터 스코어란 게 뭐다라는 걸 좀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 배운 거 보면은 어, 그러니까 팩터를 맨 처음에 보면은 그쵸 보면은 또 방법들이 많아요 보면은 맨 처음에도 팩터 추정할 때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도 있고 프린시펄 컴포넌트 맨 처음에 보면 프린시펄 컴포넌트 메소드 있고 프린시플 팩터 메소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그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팩터 스코어를 구할 때도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그리고 레그레이션 메소드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각각 다 적용이 되는 그 가정들이 좀 달라요. 가정이 다르고 얘네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을 하고 어떻게 가정이 들어가고가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어, 가정에 맞게 이걸 쓰기 전에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정에 따라서 그리고 뭘 추정하냐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 방법이 다양한 거라서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소개를 한 거니까 좀 흐름을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 다 피드백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